현재 이란과 미국이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 옆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래 싸움의 새우 등에 터진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국가 하나가 완전히 소멸할 위기에 처한 그 순간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충격적인 무기가 밝혀지며 구원해주자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조차 고래를 절레절레 저었던 국가 붕괴의 상황에서 기적을 보여준 한국의 비밀 무기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날 새벽 제 눈앞에서 1조 원짜리 미국제 방공 레이더가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데는 단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서늘했던 공기와 쉴 새 없이 울려대던 새빨간 경고음 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오만 왕립 공군 방공포병 여단을 지휘하는 여단장입니다. 평생을 군복을 입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조국의 하늘을 지켜왔지만 그날 제가 통제실 스크린 너머로 목격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거대하고 일방적인 도살극이었습니다. 저희 오만은 중동의 스위스라 불리는 평화로운 중립국이거든요. 주변 아랍 국가들이 피 터지게 싸울 때도 심지어 강대국들이 이권 다툼을 벌일 때도 저희는 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묵묵히 평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남의 땅을 탐낸 적이 없고 그 누구의 피도 흘리게 할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영토인 무산단 반도가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3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목줄을 바로 우리 무산단 반도가 쥐고 있었거든요. 신이 내린 지리적 축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터지자 그 축복은 하루아침에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란은 바다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미군의 숨통을 끊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굽어보는 무산단 반도에 설치된 미군 조기경보 레이더와 우리 오만군 방공기지를 1순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진다는 옛말이 딱 맞았습니다. 우리는 싸울 생각이 추호도 없었는데 그저 그곳에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대한 전쟁의 첫 번째 재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적막하던 방공 통제실의 레이더 스크린 모서리에 불길한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찰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의 개수는 순식간에 수십 개, 수백 개로 불어나며 화면 전체를 시커멓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날려보낸 샤헤드 136 자폭 드론 떼였습니다. 마치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처럼 오토바이 엔진 같은 기괴한 소음을 내며 바다를 건너오고 있었죠. 통제실의 젊은 장교들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요격 명령을 기다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짓누르며 미국제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의 발사 버튼을 허가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수십 발의 요격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굉음과 함께 드론들이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이길 수 없는 미친 파산 게임이었거든요. 이란이 쏘아 올린 저 조잡한 드론들은 민간용 부품을 대충 조립해 만든 고작 2천만 원짜리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그 쓰레기를 격추하기 위해 쏘아 올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에 무려 40억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무기였습니다. 하늘에 2천만 원짜리 장난감이 날아오는데 우리는 그걸 막겠다고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한 채씩을 통째로 허공에 집어던지는 꼴이었어요. 요격 성공을 알리는 녹색 불이 스크린에 켜질 때마다 우리 오만의 국고는 천문학적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쏘면 쏠수록 우리가 말라 죽어가는 끔찍한 가성비의 지옥. 그것이 현대전의 잔혹한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절망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란은 우리가 값비싼 미사일을 소모하며 허덕이는 그 틈을 타 본토 깊숙한 곳에서 진짜 악마를 깨웠습니다. 레이더 화면 한가운데를 찢어발기듯 엄청난 속도로 쇄도에 들어오는 새로운 궤적들. 마하 13의 속도로 날아오는 파타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당황한 부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단장님, 미사일 궤적이 이상합니다. 종말 단계에서 불규칙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천하무적이라 굳게 믿었던 1조 원짜리 미국제 사드 레이더가 미친 듯이 에러 코드를 뱉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란이 러시아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최신 전자전교란 장비를 극초음속 미사일에 섞어 쏜 비열한 꼼수였습니다. 정밀하기 그지없던 미국산 사드의 렌즈는 이란의 기만 전파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실제 미사일이 아닌 수천 개의 유령 표적,
즉 가짜 신호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전체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타겟을 고정할 수 없습니다. 가짜 신호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병사들의 절규에 가까운 보고가 쏟아졌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조 원짜리 미국 레이더가 완벽한 장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스템은 패닉에 빠져 가짜 신호를 향해 요격 미사일을 자동으로 토해냈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수십 발의 미사일들은 텅 빈 허공을 가르며 스스로 자폭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국부를 쏟아부으며 서방의 무기 카탈로그만 맹신했던 제 자신이 뼛속 깊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만 있으면 하늘의 어떤 위협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었죠. 하지만 평평한 사막과 정직한 재래식 위협만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서방의 귀족적인 시스템은 온갖 불법적인 꼼수와 기만 전파가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어망이 돌파당했습니다. 탄착까지 10초, 부관의 피 맺힌 외침과 함께 육중한 콘크리트, 벙커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습니다. 끔찍한 굉음이 고막을 찢었고 통제실의 조명이 모두 꺼지며 비상등의 붉은 빛만이 전멸했습니다. 유령 표적 뒤에 숨어있던 진짜 미사일들이 기지 외곽과 시내를 그대로 강타한 겁니다. 급히 외부 CCTV 화면을 복구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카삽 시내 외곽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 5만 시민들의 생명줄인 대형 해수 담수화 시설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막 국가에서 물을 잃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불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평화롭던 민간 주택가까지 덮쳐버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묘사하기조차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평생 총성 한번 들어본 적 없던 선량한 우리 이웃들이 남의 나라가 벌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속수무책으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잔해 한가운데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축 늘어진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딸의 얼굴에 묻은 먼지와 피를 닦아내려 애쓰는 그의 절규가 소리 없는 화면을 뚫고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 웃음꽃을 피웠을 그들이 왜 오늘 아침 모든 것을 잃고 피눈물을 흘려야 한단 말입니까? 거리를 가득 메운 매캐한 연기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시민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텅 빈 눈동자는 우리 군을 향해 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방어막은 산산조각 났고 믿었던 서방의 기술력은 김한술 앞에 철저히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매캐한 화약 냄새와 타는 듯한 피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찌르고 있었고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 아래에서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광경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우리에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꺼지지도 않은 화염 속에서 간신히 복구해 낸 예비 레이더 스크린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붉은 빛을 토해내며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확인한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란 본토에서 발사된 2차 대규모 파상 공세가 시작된 겁니다. 이번에는 1차 폭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규모였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점들의 숫자는 무려 500개에 달했습니다. 500발의 미사일과 자폭 드론들이 새까만 먹구름처럼 뭉쳐서 우리 오만을 완전히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날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탄착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40분. 하지만 우리 5만 군의 방어 무기는 이미 1차 공격 때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발사관이 텅텅 빈 패트리어트 포대들은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무력하게 밤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기지의 괴멸은 물론이고 우리 뒤에 있는 무고한 5만 시민들 수십만 명의 목숨이 단 40분 뒤면 모조리 잿더미로 변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절박함 속에서 미친 듯이 무전기와 비밀 통신망을 붙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한 곳은 바로 바다 건너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5함대 사령부였습니다. 평소 합동훈련을 하며 어깨를 두드리고 굳건한 안보를 약속했던 미군 장성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지스함의 방공망 지원을 애타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너머로 들려온 미군 사령관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자이드 여단장, 오만의 상황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획전을 피해야만 하는 정치적 입장에 놓여 있다. 우리 미군의 최우선 임무는 항공모함 전단의 보호와 본토 방어다. 당신들을 돕기 위해 우리 함대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방어망을 분산시킬 수는 없다. 미안하지만 자체적으로 방어하길 바란다. 통신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근의 아랍 우방국들에게도 긴급 타전을 보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제회의장에서 알라의 이름으로 영원한 형제를 맹세했던 이웃나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란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핑계로 대거나 자국 방위태세 유지를 운운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구조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화로울 때 수십조 원의 값비싼 무기를 사주며 혈맹이라 치켜 세워주던 서방 국가들도, 같은 종교를 믿으며 형제를 논하던 이웃 나라들도 막상 우리가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무전기를 꺼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란 오직 냉혹한 이익과 손익계산서로만 굴러간다는 그 더러운 진실 앞에서 저희는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버려진 겁니다. 통제실 안의 병사들은 절망감에 휩싸여 바닥에 주저앉아 기도를 올리거나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 권총집을 만지작거리며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어떻게 떠올려야 할지 체념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두가 죽음을 준비하며 숨을 죽이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제트 엔진의 굉음이 아니라 육중하고 거친 터보프롭 엔진의 파열음이 기지 상공의 밤하늘을 무자비하게 찢어발렸습니다. 놀라서 뛰쳐나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란의 폭격으로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려 도저히 비행기가 내릴 수 없는 그 처참한 활주로 위로 집채만한 거대한 그림자, 세계가 흙먼지를 미친 듯이 일으키며 내리꽂히듯 전술 불시착을 감행한 겁니다. 타이어가 터질 듯한 마찰음과 함께 멈춰선 그 거대한 회색 수송기들의 꼬리 날개에는 제가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선명한 마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태극 모양으로 소용돌이치는 마크,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수송기 편대였습니다. 지구 반대편, 극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의 군용기가 대체 왜 불바다가 된 우리 기지에 나타난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 앞으로 수송기의 거대한 램프 도어가 철컹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저를 더욱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나 깔끔한 정장을 입은 외교관, 혹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서방의 무기 상인들이 내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매캐한 모래바람을 뚫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짝과 가슴팍에는 LIG 넥스1, 그리고 한화 시스템이라는 생소한 영문 로고가 투박하게 박혀 있었죠. 그들은 총 대신 묵직한 공구 가방과 군용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그들 뒤로는 마치 거대한 철갑상어처럼 생긴 압도적인 크기의 8륜구동 발사대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줄지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냈다는 최첨단 방어 무기 LSAM과 천궁이 포대였습니다. 안전하고 호화로운 후방의 에어컨 바람 아래서 무기 카탈로그나 들이밀며 비즈니스를 하던 다른 서방의 방산 업체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갖고 조립한 거대한 무기를 통째로 비행기에 쓸어 담고 미사일이 비 오는 것처럼 쏟아지기 일보 직전인 사선 한가운데로 목숨을 걸고 직접 뛰어들어온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한국 기술진들을 이끌고 있는 덥수룩한 인상의 책임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수석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극동아시아의 한국이 왜 이 지옥 같은 사지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까? 수십 년 맹세했던 동맹국들도 다 도망갔는데 우리는 당신들과 상호방위 조약조차 맺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수석은 묵묵히 발사대 차량의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더니 땀에 전 이마를 쓱 닦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막의 폭풍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깊고 단단했습니다. 대령님, 혹시 15년 전 2011년에 있었던 아덴만 여명 작전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단어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 수석이 담담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필압되었던 우리 3호 주얼리오를 구출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요원들이 작전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 군사 역사에 남을 만큼 단 한 명의 인질, 희생도 없이 해적들을 완벽하게 소탕한 세계 최강의 기적 같은 작전이었죠. 하지만 그 완벽한 승리의 이면에는 한 사람의 처절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석혜균 선장님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뜨거운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선장님은 해적들의 눈을 속여 엔진 오일에 물을 섞고 배의 속도를 기를 쓰고 늦추셨습니다. 우리 특수부대원들이 도착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겁니다. 결국 분노한 해적들이 쏜 AK-47 소총에 무려 6발이나 맞고 쓰러지셨죠. 복부와 다리가 너덜너덜해진 채 사경을 헤매던 우리 영웅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절박한 구조 요청에 유일하게 응답해준 분이 바로 오만의 국왕님이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15년 전의 기억이 번쩍하고 떠올랐습니다. 국왕님께서는 1분 1초가 급한 우리 선장님을 살리기 위해 오만 왕실 전용 헬기를 기꺼이 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만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술탄 카부스 왕립병원의 수술실을 활짝 열어주셨죠. 수혈할 피가 모자라자 오만 병원 직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을 해주셨습니다. 그 오만의 따뜻한 심장과 헌신 덕분에 우리 영웅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 수석은 흙먼지가 묻은 거친 손으로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 소나기에서 전해지는 힘은 쇠망치처럼 단단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말입니다, 대령님. 은혜를 입으면 하늘이 두 쪽 나고 땅이 꺼져도 반드시 이자를 쳐서 갚는 민족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자기 이익이 없으면 배신하는 게 국제사회라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15년 전 당신들이 우리 한국의 심장이었던 영웅을 살려주셨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의 심장인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온 겁니다. 한국인은 한번 맺은 의리는 절대 저버리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리를 소모품 취급하던 강대국들의 차가운 배신 속에서 오직 은혜와 의리라는 숭고한 이유 하나만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을 건너 사막의 지옥, 불로 뛰어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심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 같은 한국 기술진의 도착 소식은 박살난 통신망을 뚫고 삽시간에 카삽 시내로 퍼져나갔습니다. 폐허가 된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절망에 빠져 통곡하고 있던 오만 시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사실 우리 오만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적과 신뢰의 동요였거든요. 서구 열강들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총칼을 앞세워 우리 중동의 땅을 유린하고 석유를 빼앗아 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970년대부터 수많은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이 뜨거운 사막으로 찾아와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우리의 고속도로를 뚫어주고 거대한 정유 공장과 해수 담수화 시설을 지어주었죠. 그들은 단 한 번도 남의 땅을 탐낸 적이 없고 오직 정직한 땀방울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지금의 번영하는 중동을 세우는데 일조한 가장 깨끗하고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기술 기적, 압도적인 1위의 기술 강국 아닙니까? 그런 완벽한 명성과 신뢰를 가진 한국이 거대한 무기를 끌고 우리를 도우러 왔으니 시민들은 이란에 저주받은 미사일 폭우 속에서도 마침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맹목적이고도 강렬한 희망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꼬레아, 꼬레아를 연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멀리서부터 밤바람을 타고 통제실까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통제실 안에 우리 병사들 역시 언제 죽음을 두려워했냐는 듯 눈을 반짝이며 한국 기술진들을 돕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기지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 순간에도 평생을 방공, 무기 체계만 연구해 온 군사 전문가로서의 제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지우지 못한 날카로운 의구심의 칼날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오 수석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병사들을 독려하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한국 기술진들이 바쁘게 세팅하고 있는 낯선 모양의 천군과 LSAM 발사대 차량에 머물러 있었죠. 의리와 은혜로 이곳에 와준 그 고귀한 마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전쟁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1조 원짜리 미국 록히드 마틴의 최첨단 사드 레이더조차 이란의 기만 전파에 완벽하게 바보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미국도 유럽도 아닌 저 아시아에서 온 처음 보는 한국산 레이더와 발사대들이 대기권을 뚫고 내려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날아오는 마하 13짜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다고? 서방의 군사 기술을 수십 년 앞서간다는 미군의 시스템도 실패한 것을 한국의 독자 기술력만으로 돌파해내는 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이성적인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상에 찍힌 500개의 악마 같은 불빛들이 우리를 향해 미친 듯이 쇄도해 오는 가운데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한국의 낯선 무기들이 뿜어낼 기적 혹은 절망의 순간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분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박동은 통제실 스크린에 깜빡이는 붉은 경고등의 속도만큼이나 거칠고 빠르게 뛰고 있었죠. 한국 기술진들이 거대한 LSAM 발사대 차량을 기지 외곽의 모래 언덕 위로 전개시키고 무언가를 바쁘게 세팅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사막까지 날아온 그들의 용기와 의리에는 뼈저리게 감사했지만 전투의 승패는 감동적인 마음가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오 수석에게 다가가 날선 질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오 수석님, 의리는 고맙습니다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저기 박살이 나 있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1조 원짜리 사드 레이더도 이란의 마하 13짜리 변칙 기동 앞에서는 그저 비싼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군사력을 쥐락펴락하는 천조국 미국의 최첨단 방어망도 속수무책으로 뚫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자국 내에서 개발 평가를 끝냈다는 당신네 무기로 저 악마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잡겠다고요? 그게 정말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목소리에는 불신과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 순간엔 저와 똑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했을 겁니다. 미국도 못한 걸 이제 막 방위 산업을 키우기 시작한 한국이 해낸다고? 라는 당연한 의문이었죠. 하지만 제 쏘아붙이는 듯한 질문에도 오 수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그는 땀을 닦던 수건을 목에 걸치더니 군용 노트북의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 팩트로 제 귀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미국 사드 시스템이 왜 실패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사드의 요격 미사일은 꼬리에 달린 공기역학적 날개를 움직여서 방향을 틉니다.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날개를 까딱거려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란의 저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상 40km 이상의 성층권을 뚫고 날아오면서 미친 듯이 방향을 꺾어댑니다. 고도 40km 이상이면 공기가 거의 희박한 우주 공간이나 다름없거든요. 공기가 없는 곳에서 아무리 날개를 퍼덕여봤자 미사일의 방향이 틀어지겠습니까? 적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서 조롱하듯 궤도를 비틀어버리면 미국 미사일은 공기가 없어서 방향을 못 틀고 그냥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드의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명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죠. 그럼 당신들의 LSAM은 무슨 수로 그 우주 공간에서 방향을 바꾼단 말입니까? 오 수석은 피식 웃으며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LIG 넥스1이 개발한 LSAM의 직격 비행체 도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알던 일반적인 미사일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기괴할 정도로 복잡한 구조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 쓸모없는 꼬리 날개 따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령님, 이 도면을 보십시오. 우리는 미사일 대가리에, 그러니까 직격 비행체 몸통에 직접 초정밀 측추력기 수십 개를 촘촘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적 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시도하는 순간 이 측추력기들이 미사일 몸통 측면에서 가스불꽃을 미친 듯이 뿜어냅니다. 공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가스의 폭발력 자체로 자기 몸통을 강제로 비틀어버리는 겁니다. 적이 오른쪽으로 도망가면 우리 미사일도 오른쪽에서 불꽃을 뿜어 강제로 꺾어 들어가고, 위로 솟구치면 아래쪽에서 불꽃을 뿜어 쫓아 올라갑니다. 끝까지 멱살을 쥐고 쫓아가서 우주 공간에서 적의 몸통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괴물.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LSAM입니다. 그제야 저는 둔기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한계를 완벽하게 역발상으로 극복해낸, 아니, 아예 차원이 다른 물리적 접근 방식으로 완성된 무기 체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제 의심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기의 기동성도 중요하지만 그 무기에게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눈, 즉 레이더가 먹통이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요격탄의 기동성은 인정하죠. 그럼 이란의 그 지독한 전파 교란과 우리 오만의 이 복잡한 산악 지형은 어쩔 겁니까? 미군 레이더도 결국 이 무산담 반도의 험준한 산들에 부딪혀 돌아오는 수많은 가짜 전파, 이른바 클러터, 노이즈 때문에 시스템에 부하가 걸려서 먹통이 됐거든요. 전파가 산등성이에 난반사되어서 수만 개의 가짜 표적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오 수석의 표정에 묘한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제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거대한 다기능 레이더의 재원표를 들이밀었습니다. 대령님, 방금 아주 핵심을 찔러주셨네요. 미국이나 유럽의 방위산업체들은 주로 뻥 뚫린 평평한 사막이나 넓은 바다를 기준으로 레이더를 설계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국토의 무려 70%가 험준한 화강암으로 덮인 산악지대입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그 구불구불한 산등성이를 타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숨어 들어오는 북한의 구형, 무인기와 낡은 전투기들을 어떻게든 잡아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차 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레이더 엔지니어들은 평생을 산에 부딪혀 돌아오는 그 지저분한 지면, 반사파 노이즈와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산골짜기에서 튕겨나오는 수억 개의 가짜 신호 속에서 0.001초 단위로 진짜 적의 궤적만을 골라내는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깎고 또 깎았습니다. 그 지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레이더를 미친 듯이 최적화시킨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레이더가 이 오만의 피오르 같은 복잡한 해안 산악 지형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 천군과 LSAM의 레이더에게 이 정도 지형 노이즈는 그저 한국의 강원도 산골짜기와 다를 바 없는 아주 익숙한 안방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만의 이 복잡하고 저주받은 지형이 70년 동안 산악지대에서 적과 대치하며 레이더 기술을 극한으로 벼려온 한국 앞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기술적 우위를 증명하는 완벽한 무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1조 원짜리 최첨단 범용 시스템이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형적으로 진화한 돌연변이 맞춤형 알고리즘 앞에서는 한낱 장난감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멍한 표정으로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대체 왜 당신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돈 많고 잘 나가는 방산업체들조차 굳이 구현하지 않는 이런 기형적일 정도의 집착적인 무기를 만든 겁니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도 까다로운 이런 극단적인 맞춤형 기술을 굳이 깎아낸 이유가 대체 뭡니까? 제 질문에 오 수석의 표정이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령님, 다른 방산 강국들에게 무기를 만든다는 건 그저 비즈니스이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안겨줄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안 팔리면 그만이고 전쟁에서 지면 그냥 미군을 부르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화하고 눈부신 서울 도심에서 불과 40km 떨어진 북쪽 산맥 뒤편에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미치광이 집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째 수만 문의 장사정포와 생화학 탄두를 장착한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우리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서울을 향해 정조준해 놓고 있죠. 오 수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65일 24시간 내내 머리 위에 핵폭탄을 이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만약 우리 레이더가
이란의 교란 전파나 산악 노이즈 하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적의 미사일을 놓친다면, 혹은 우리의 요격 미사일이 적의 회피 기동에 속아 단 한 발이라도 허공을 가르고 빗나간다면, 미국이나 유럽은 미사일 한 발 놓치면 그냥 돈을 잃고 건물이 몇 개 부서질 뿐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듯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그 미사일 한 발은 불과 3분 뒤에 1,000만 명의 우리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실패란 곧 국가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대령님, 우리는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땅을 빼앗거나 무기를 팔아 떼돈을 벌려고 이 기술을 깎은 게 아닙니다. 이 지옥 같은 한반도에서 그 미치광이 이웃의 총구 밑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도끼를 품고 만든 생존의 결정체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처절한 의지가 이 쇳덩어리 안에 전부 녹아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 처절하고도 숭고한 생존을 향한 기술적 집착. 저는 그 압도적인 무게감 앞에서 완전히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계산된 비즈니스가 어떻게 감히 한국의 이 절박한 생존 본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1조 원짜리 화려한 장비도 흉내낼 수 없는 70년의 분단과 대치 상황이 만들어낸 이 가슴 시린 돌연변이 기술력 앞에서 저는 그동안 품고 있던 모든 합리적 의심이 먼지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의 반박은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낼 기적만을 숨죽여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전쟁의 신은 저희에게 단 1초의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오 수석과 제가 짧은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순간, 방공 통제실의 메인 스크린이 마치 피를 토해내듯 새빨간 경고창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본토에서 진실의 약속이라는 오만하고 끔찍한 암호명과 함께 마침내 3차 파상 공세가 시작된 겁니다. 정보부에서 긴급 타전된 적의 타겟 목록을 확인한 저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이번 목표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오만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초대형 해수 담수화 시설과 국가 메인 전력망이었거든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우리 오만에서 물과 전기가 끊긴다는 것은 단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타는 듯한 갈증과 암흑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완벽한 석기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했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는 마하 13이라는 악마적인 속도로 대기권을 찢으며 날아오는 파타일, 극초음속 미사일 무려 50발의 궤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50발이라니요. 단 한 발만 떨어져도 도시 하나가 마비되는데 그 끔찍한 쇳덩어리 50개가 한꺼번에 우리 오만의 심장부를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탄착까지 남은 시간은 절망스럽게도 단 4분뿐이었습니다. 4분 뒤면 이 아름다운 오만은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질 참혹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통제실의 상황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미군의 1조 원짜리 최첨단 통제실은 이란이 뿜어내는 기만 전파에 속아 여전히 수천 개의 가짜 표적을 띄우며 먹통 상태였고, 우리 오만군의 방공망은 쏠 미사일조차 없어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지는 피가 말라붙는 듯한 4분의 카운트다운이 미친 듯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오직 단 한 사람만이 무서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기술진을 이끄는 오수석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메인 콘솔 앞을 지키더니 망설임 없이 시스템의 엔터 키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느릿느릿한 반사신경이나 수동 조작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랜 세월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완성한 세계 최강의 AI 기반 교전 통제 시스템이 마침내 그 압도적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적이 수백 발의 미사일과 가짜 표적을 동시에 섞어 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인간 통제관이라도 진짜 타겟을 분류하고 요격 우선순위를 계산하는데 최소 2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탄착까지 4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2분을 계산에 허비한다는 건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소리나 다름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이 천재적인 AI는 달랐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십 년간 북한이 수백 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쏘아대는 끔찍한 섞어 쏘기 상황을 밥 먹듯이 상정하고
수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지독하게 훈련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화면에 수천 개의 가짜 유령 표적과 진짜 극초음속 미사일 신발이 어지럽게 뒤엉켜 쏟아져 내리던 그 찰나, 한국의 AI는 단 0.5초 만에 이란의 기만 전파가 만들어낸 가짜 궤적들의 패턴을 완벽하게 읽어내고 그 껍데기들을 모조리 벗겨내 버렸습니다. 화면을 시커멓게 덮고 있던 수천 개의 노이즈가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고 오직 진짜 파타일 미사일 신발에만 새빨간 타겟팅 로봇 마크가 꽂히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뜯어도 2분이 넘게 걸릴 그 복잡하고 치명적인 연산 작업을 한국의 최첨단 AI는 과장 하나 없이 정말 숨 한 번 쉴 틈에 끝내버리더라고요. 교전 통제 시스템, 타겟 신계 완벽, 할당 완료, 전포대, 콜드론칭 시퀀스 가동, 오수석의 외침과 동시에 기지, 외곽의 모래 언덕 위에서 전 세계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박진감 넘치고 경이로운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콱콱쾅 하는 엄청난 파열음이 사막의 밤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보통의 미사일들은 발사관 안에서 불꽃을 뿜으며 발사되기 때문에 발사대가 열을 받아 연속 발사가 느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LSAM은 달랐습니다. 신발의 거대한 요격탄들이 발사관 안에서 튕겨져 나와 마치 팝콘이 터지듯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고 공중에 뜬 바로 그 순간 폭발적인 화염을 뿜어내며 각자의 타겟을 향해 미친 듯한 각도로 꺾여 날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천재적인 발사 기술, 콜드론칭이었습니다. 딜레이 시간 제로, 발사관 손상 제로, 신발의 요격탄이 하늘을 수놓으며 솟아오르는 광경은 그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도 압도적이고 장엄했습니다. 대기권을 뚫고 내려온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한국의 방어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주 공간의 가장자리에서 미친 듯이 불규칙한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좌우로 비틀고 갑자기 솟구치며 악마적인 궤적을 그렸죠. 하지만 한국의 LSAM 요격탄들은 그보다 더 독하고 집요했습니다. 요격탄의 직격 비행체에 달린 수십 개의 측추력기가 쉴 새 없이 불꽃을 뿜어내며 도망치는 이란 미사일의 멱살을 잡듯 똑같이 궤도를 비틀어 끝까지 쫓아 올라갔습니다. 먹잇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 굶주린 사냥개처럼 한국의 요격탄들은 우주 공간에서 믿을 수 없는 기동력을 보여주며 적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윽고 오만의 밤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거대한 섬광들이 연속해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펑, 펑, 펑. 대낮처럼 환해진 밤하늘 아래로 50개의 거대한 불꽃놀이가 찬란하게 수놓아졌습니다. 통제실의 AI 스크린에서 50개의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지워져 나갔습니다. 요격률 100%,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마하 13의 극초음속, 다중 공격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단 3분 만에 흔적도 없이 완전히 분쇄되어 버린 겁니다. 오만의 시민들은 다치지 않았고 우리의 생명줄인 담수화 시설은 단 한 줌의 먼지도 묻지 않은 채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그 완벽하고도 통쾌한 기적 앞에서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환희와 동시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의 등골이 오싹해졌거든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조차 손을 쓸 수 없어서 우르를 포기했는데 이 아시아의 기술진들은 땀 냄새나는 작업복 차림으로 그 불가능을 너무나도 쉽고 완벽하게 해내버린 겁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안경을 치켜올리고 있는 오수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정체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세월을 살아왔길래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런 신의 방패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오수석은 저의 경악, 어린 질문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잔잔해진 오만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방금 전의 화려한 전투보다 저를 훨씬 더 깊고 뜨거운 감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령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최첨단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지만 불과 70여 년 전인 1950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의 이란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나라 전체가 말 그대로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버렸거든요. 당시 우리에겐 당장 적을 향해 쏠 변변한 소총 한 자루, 전차 한 대조차 우리 손으로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70년의 뼈아픈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젊은 학생들과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류탄 하나, 화염병 하나만 달랑 쥐고 맨몸으로 적의 거대한 탱크 무한궤도 밑으로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내 뼈와 살을 부숴서 적의 진격을 막아낸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미군들이 먹고 버린 통조림 깡통을 주워다 두드려서 밥그릇을 만들어 썼습니다. 외국의 원조 물자가 없으면 당장 내일 거리에 굶어 죽는 시체들이 산을 이루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희망이 없던 세계 최빈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총알 한 발 만들지 못해 맨몸으로 탱크에 뛰어들어야 했던 나라, 깡통을 주워 연명하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압도적인 최첨단 괴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그 지옥 같은 폐허 속에서도 절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난을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이역만리 타국으로 건너가 뜨거운 사막과 깊고 어두운 탄광에서 피를 팔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험준한 산맥을 뚫어 고속도로를 깔았고 거친 바다의 갯벌을 메워 포항에 세계적인 규모의 거대한 제철소를 지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기술을 배우고 또 배웠죠. 오 수석의 눈빛에 벅찬 자부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총알 한 발. 제 손으로 못 만들어서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던 그 가엾은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군사 강국 폴란드와 여기 중동 전역에 K2 자주포와 K9 흑표 전차를 수십조 원어치씩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 세계 7위의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영국의 군사평가 기관에서 우리를 글로벌 군사력 5위의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있죠. 수치와 예시들이 폭포수처럼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전 세계 전자제품의 심장인 최첨단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지구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령님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듯 강대국들조차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실패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와 최첨단 AI 방공망을 우리 손으로 100% 국산화해내는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겁니다. 이 웅장하고도 눈물겨운 기적의 역사 앞에서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깡통을 줍던 앙상한 손으로 시작해 기어이 우주 공간을 꿰뚫는 신의 방패를 깎아낸 민족,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자신들의 뼈와 살을 깎아 스스로를 구원해낸 나라. 화려한 무기 카탈로그에 속아 강대국들의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들을 향해 품고 있었던 얄팍한 의심과 불안은 어느새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땀을 닦으며 웃고 있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그저 똑똑한 무기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옥 같은 잿더미의 운명을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부수고 올라온 숭고하고도 위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 수석과 한국 기술진들을 향해 가장 깊고 진심 어린 경례를 올렸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완벽한 존경심과 이런 눈부신 역사를 가진 그들이 미치도록 부럽다는 뜨거운 감정이 벅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만의 밤하늘은 언제 위기가 있었냐는 듯 맑고 고요해졌고 제 심장은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적과 감동으로 터질 듯이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주 공간을 가르며 떨어져 내리던 마하 13짜리 극초음속 미사일 신발이 한국의 LSAM에 의해 완벽하게 가루가 되어버린 그 경이로운 광경은 제 평생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감히 최고의 순간이라 부를 만했거든요. 통제실 안의 모든 5만 군 장교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는 오 수석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이제 드디어 이 끔찍한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깊은 안도감에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하지만 악마는 방심하는 바로 그 찰나의 틈을 파고드는 법이더라고요. 환호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방공 통제실의 육중한 강철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해안 경계 부대의 통신병이 피투성이가 된 채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비명 섞인 보고는 방금 전까지 우리가 느꼈던 안도감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우리를 다시 끝없는 심연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단장님, 네, 레이더 사각지대입니다. 바다 쪽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레이더 스크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고고도 탐지용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수면에 바짝 붙어있는 적어도 해안 감시 레이더의 스크린을 켠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스크린이 고장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수백, 아니 수천 개에 달하는 새까만 점들이 해안선을 향해 미친 듯한 속도로 밀려들고 있었거든요. 극초음 속 미사일이 전부 요격당하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이란 지휘부가 현대전에서 방어하는 입장에선 가장 끔찍하고 악랄하다는 다영역 복합벌대 공격이라는 최후의 발악을 감행한 겁니다. 고도 10m, 바다의 파도에 배를 스칠듯이 바짝 엎드려 날아오는 300대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대, 그리고 그 아래 해수면에서는 고성능 폭약을 가득 실은 무인 고속정 200척이 새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우리 무산담 반도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곡률과 바다의 파도 때문에 발생하는 레이더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든 그야말로 악마 같은 전술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수백 대의 드론 엔진 소리는 마치 거대한 기계 벌떼가 하늘을 덮고 윙윙거리는 듯한 기괴하고도 공포스러운 소음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통제실 안은 말 그대로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호하던 장교들은 넋이 나간 채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진짜 막을 수가 없는 재앙이었거든요. 아무리 한국의 LSAM이 우주공간을 뚫고 미사일을 맞추는 기적의 무기라 한들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터지도록 설계된 대형 미사일로 코앞에서 날아오는 저 자그마한 파리떼들을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서방의 값비싼 요격 미사일이 남아있었다 한들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저 수백 개의 조잡한 고철 덩어리들을 잡겠다고 한 발에 수십억 원씩 하는 미사일을 쏘아대는 건 모깃대를 잡겠다고 금괴를 허공에 집어던지는 꼴이니까요. 수지타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그야말로 파산과 괴멸이 확정된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제 부관이 무릎을 꿇고 알라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 벌떼들이 해안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리 시민들을 도륙하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극한의 공포 속에서 제 귓가에 너무나도 평온하고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상팀, 상황실 오수석이다. 지금부터 방역 시작해. 번쩍 눈을 떠보니 한국의 오수석이 손에 든 무전기에 대고 아주 짧은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전이나 응사 같은 군사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여름철 모기떼를 소독하듯 방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죠. 그의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지 외곽의 모래, 언덕 곳곳에 위장막을 덮고 숨어있던 거대한 차량들이 우렁찬 디젤 엔진의 포효와 함께 사막의 모래를 박차고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궤도형 장갑차가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차체에 거대한 8개의 바퀴가 달린 한화디펜스가 만들어낸 30mm 차륜형 대공포 1050대였습니다. 이 1050가 등장하자마자 보여준 기동 방식은 제 군사적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더라고요. 보통 서방 국가들이 자랑하는 대공포 시스템, 예를 들어 펠렁스나 게파르트 같은 무기들은 정해진 진지에 무겁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격을 시작하면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어 결국 미사일의 밥이 되는 고정된 관역판 신세가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국의 1050는 완전히 미친 야수 같았습니다. 8개의 거대한 바퀴를 굴리며 시속 100km라는 스포츠카 뺨치는 속도로 해안선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달려가다가 급정거를 하고 하늘을 향해 포탄을 뿜어낸 뒤 적의 무인기들이 반격 좌표를 계산하기도 전에 다시 응원지를 일으키며 다른 진지로 튀어버렸습니다. 쏘고, 달리고, 숨고, 다시 쏘는 이 천재적인 히트앤런 기동 전술 앞에서 이란의 그 똑똑하다던 자폭 드론들의 타겟팅 시스템은 완전히 바보가 되어 허공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전장에서도 본 적 없는 오직 압도적인 기동력을 가진 한국의 차륜형 대공포만이 가능한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악은 천호가 불을 뿜기 시작한 직후부터였습니다.
하늘이 새까맣게 보일 정도로 이란의 자폭 드론 300대가 쏟아져 내려오자 해안선을 질주하던 10대의 천호 포탑 위에서 전자광학 추적기가 푸른빛을 번뜩이며 표적들을 낚아채기 시작했습니다. 툭툭툭툭툭툭 포신이 회전하며 분당 1200발이라는 끔찍한 발사 속도로 포탄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포탄의 궤적이 제가 아는 일반적인 철갑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천호는 단순히 적의 몸통을 맞추려고 총알을 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쏘아 올린 것은 한국 방산 기술의 결정체인 전방 분산탄이었습니다. 이 포탄은 날아가면서 천호의 컴퓨터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적 드론의 비행 궤적과 속도를 완벽하게 계산해서 드론의 몸통에 맞기 직전인 단 몇 미터 전방 허공에서 스스로 폭발해버립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발의 포탄이 터질 때마다 그 안에서 수만 개의 날카로운 텅스텐 파편들이 산탄총처럼 전방을 향해 쫙 흩뿌려졌습니다. 이건 포탄을 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치명적인 쇳가루의 장벽을 허공에 겹겹이 세워버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들은 그 텅스텐 장벽을 피하지 못하고 전속력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대한 믹서기에 파리대를 집어넣은 것처럼 드론의 날개가 찢겨나가고 엔진이 갈려나가며 우수수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튀거나 화려한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중에서 기계 덩어리들이 톱니바퀴에 갈려나가듯 철저하게 도륙당하는 지독할 정도로 기계적이고 차가운 학살극이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통제실의 스크린에서 수백 개의 공중 표적들이 비 오듯 지워져 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40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저희가 한국이 가져온 불과 몇십만 원어치의 30mm 포탄 세례만으로 하늘을 시커멓게 덮었던 드론 벌떼들을 완벽하게 청소해버린 겁니다. 이 압도적이고 소름 끼치는 가성비의 학살극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맑아졌다고 끝난 게 아니었죠. 공중 공격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바다 위를 질주해 오던 200척의 폭약 고속정들이 미친 듯이 속도를 높이며 우리의 수 담수화 시설의 항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가려져 대공포의 각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코앞까지 다가온 200척의 자살 보트들을 보며 저는 다시 오수석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수석은 여전히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해안 절벽 쪽을 향해 턱짓을 할 뿐이었습니다. 절벽 위에 위장막으로 덮여있던 평범한 컨테이너 박스 여러 개가 스르륵 열리더니 그 안에서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매끈한 렌즈 장비들이 바다를 향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랑하는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일명 천수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할리우드 영화처럼 붉은 레이저 빔이 뿜어져 나오며 거대한 폭음이 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될 때의 화려한 화염도 없었고 대공포가 쏠 때의 귀를 찢는 폭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죠. 대령님, 바다를 보십시오. 오수석의 담담한 목소리에 저는 망원경을 들어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장에 평생을 바친 군인으로서 가장 비현실적이고 공포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시속 80km로 바다를 가르며 미친 듯이 달려오던 이란의 무인 고속정. 한 척의 선회기 엔진이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올려진 버터처럼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쇳물처럼 툭 하고 녹아내려버린 겁니다. 엔진이 녹아버린 고속정은 방향을 잃고 파도에 휩쓸리더니 이내 실려있던 폭약에 불이 옮겨붙으며 바다 위에서 쾅 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옆에 있던 두 번째 고속정, 세 번째 고속정의 조종석과 엔진 부위가 소리도 없이 녹아내리며 연쇄 폭발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천수가 뿜어내는 레이저는 눈에 보이지도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완벽한 투명한 빛의 사신이었습니다. 레이저 조사기가 바다 표면을 쓱 훑고 지나갈 때마다 200척의 자폭보트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맞았는지조차 모른 채 엔진이 증발하고 폭약이 터지며 바다 밑바닥으로 수장되어 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혹한 처형식이었습니다. 오수석이 제 곁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저 천수 레이저 무기 한 번 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딱 2,000원 듭니다. 발전기 돌리는 전기세 2,000원이면 끝이에요.
편의점에서 파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면 저 이란 놈들이 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자폭보트를 그냥 소리 없이 증발시켜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0원. 그 말에 통제실에 있던 오만 군인들의 턱이 말 그대로 바닥에 떨어질 듯 벌어졌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수백억 원어치의 무기를 쏟아부었는데 한국은 고작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의 전기새와 톱니바퀴 같은 대공포탄 몇 발로 그 끔찍한 벌떼 공격을 그야말로 가볍게 소독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과학 기술과 압도적인 경제 논리로 적외전의 자체를 완벽하게 분쇄해버리는 현대전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집어버린 한국에 잔인할 정도로 완벽한 쇼케이스였습니다. 해수면에 불타고 있는 이란 고속정들의 잔해를 바라보며 저는 이 압도적인 사신들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심으로 두려워지면서도 그들이 지금 우리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에 미친 듯한 환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바다를 붉게 물들인 불꽃 너머로 한국 기술진들의 무심한 듯 듬직한 실루엣이 마치 사막의 강림한 구원자처럼 거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바다를 붉게 물들인 불꽃 너머로 한국 기술진들의 무심한 듯 듬직한 실루엣이 마치 사막의 강림한 구원자처럼 거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은 평생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제 군사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불가능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300대의 드론이 갈려나갔고 바다에서는 200척의 무인 고속정이 소리 없이 증발했습니다. 도합 500개에 달하는 적의 끔찍한 벌떼 공격이 우리 오만의 영토에 단 한 뼘도 닿지 못한 채 완벽하게 소멸한 겁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제 등골을 가장 오싹하게 만들었던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수백 개의 표적을 박살내는 동안 한국의 무기들은 단 한 번의 오발이나 아군끼리의 표적 겹침 현상, 심지어 허공에서의 포탄 충돌조차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통제실 스크린에 기록된 전투 로그 데이터를 찬찬히 뜯어보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완벽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륙전의 비결은 바로 눈에 보이는 대공포나 레이저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전장을 장기판처럼 내려다보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거대한 두뇌. 바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 기업들이 피를 토하며 구축해낸 최첨단 뇌수, 지능형 교전 통제망 덕분이었습니다. 보통 서방의 시스템이라면 인간 통제관 수십 명이 모니터에 매달려 표적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무기를 할당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병목 현상이 생기고 결국 밀려드는 적의 물량 공세에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어 버리죠. 하지만 한국의 이 놀라운 인공지능은 달랐습니다.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밀려드는 500개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더니 적의 속도와 고도, 심지어 풍향과 파도의 높이까지 계산해서 단 0.1초 만에 가장 완벽한 살상 공식을 도출해내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고도가 높고 회피 기동을 하는 까다로운 드론들에게는 기동성이 뛰어난 대공포를 자동 할당하고 파도에 가려져 궤적이 단순하지만 숫자가 많은 해상의 무인 고속정들에게는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딜레이가 없는 레이저 무기를 척척 매칭시켜 주었습니다. 인간의 뇌로는 수십 분이 걸려도 완벽하게 계산할 수 없는 복잡한 함수를 한국의 시스템은 숨 한 번 쉴 틈조차 없이 차갑고 기계적으로 처리해내며 전장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압도적인 인프라를 지켜보며 저는 서방 국가들의 기술력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그 한계를 완전히 짓밟고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강대국들이 자랑하는 이지스 시스템이나 통합방공망은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지나치게 무겁고 오만하며 무엇보다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물쓰듯이 소모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부자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절박한 적들이 구사하는 값싼 물량 공세 앞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지갑이 바닥나고 제풀에 지쳐 항복을 선언해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죠. 무기를 그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비즈니스로 대했던 서방 방산업체들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태생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휴전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하고 살벌한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도 서울을 향해 당장이라도 불을 뿜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일만문이라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거든요.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한국의 하늘에는 수만 발의 포탄과 구형 무인기들이 비 오듯 쏟아질 겁니다. 그 수많은 적들을 막아내는데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쓴다는 건 애초에 국가 재정이 버텨낼 수 없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많은 적을 가장 잔혹하고 확실하게 도륙하는 법을 연구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탄 한 발의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기세만으로 적을 태워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AI를 도입해 단 한 발의 오발조차 없이 효율의 극치를 뽑아낼 수 있을까? 남들은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만들 때 한국인들은 내일 당장 살아남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기술의 극한을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생존 본능이 결국 서방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넘지 못했던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오늘날 전 세계가 경악하는 압도적 효율의 인공지능 무기 체계를 완성해낸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승리의 아침이 밝아오자 대한민국이 이룩한 기적에 대한 세상의 대우는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오만 국왕전하께서 직접 방공 통제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국왕전하께서는 잿더미가 될 뻔한 오만의 하늘과 바다를 둘러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당장 다음 달 미국과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무려 5조 원 규모의 통합, 방공망 도입 계약을 가차없이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미국의 대사관에서 항해 전화가 빗발쳤지만 국왕전하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 방산 기업들을 왕궁으로 초청하시어 단숨에 10조 원이 훌쩍 넘는 역사적인 초대형 패키지 무기 도입 계약서에 옥새를 찍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오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산담 반도 코앞에서 벌어진 이 압도적인 학살극을 인공위성과 정찰기로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의 엄청난 부국들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는 그 나라의 왕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전용기를 대한민국 서울로 띄워보내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제 무기만 고집하던 콧대 높은 중동의 부호들이 제발 우리에게도 한국의 그 기적같은 방어 시스템을 팔아달라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작전이 성공한 다음 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막대한 오일 머니가 대한민국이라는 블랙홀을 향해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며 단 며칠 만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내는 벅차오르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술력 하나로 국가의 위상을 우주 끝까지 끌어올리고 막대한 국부까지 쓸어 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경외감을 넘어선 어떤 신성함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작전이 종료되고 부서진 기지의 잔해를 정리하던 늦은 오후, 저는 모래 언덕 위에서 말없이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한국 기술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거대한 전쟁의 물줄기를 단숨에 비틀어버린 영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깨는 참으로 소박하고 겸손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경례를 올리며 제 남은 군 생활과 조국을 향해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새기기로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불과 70여 년 전 모든 것이 타버린 시커먼 폐허 속에서 나무 껍질을 씹어 삼키며 모진 세월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매일 밤 머리 위에 미치광이 이웃의 총구가 겨눠진 채로 잠자리에 들면서도 결코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뼈와 살을 깎아내어 세계 최강의 방패와 창을 벼려낸 미친 민족이거든요. 만약 세상 그 누구라도 한국인들의 그 서글서글한 미소와 평화로운 겉모습만 보고 얕보아 건드린다면 당신들이 가진 그 어떤 비싸고 화려한 무기라도 한국인들이 벼려낸 가장 저렴하고 치명적인 기술력 앞에 한낱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리는 끔찍한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기어이 신의 영역에 닿아버린 나라. 피눈물 나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전 세계의 하늘과 바다를 지배하게 된 그 위대한 이름. 오늘 우리 오만의 사막과 밤바다는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오만한 강대국들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들이 깎아낸 무결점의 방패 아래로 숨어들게 될 그 가슴 뜨거운 역사의 시작을 말입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태양이 지고
대한민국의 무기들이 지켜낸 평화로운 오만의 밤하늘 위로 수많은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